예, 안녕하십니까. 예, 직업윤리를 가르치는 김영건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을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 강의로 만나게 되었지만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 그때는 이제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1주차, 2주차는 비록 이제 영상 강의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지만 어, 그래도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길 이제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업윤리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나마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뭐 별게 아니라 그냥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다음에 성적은 어떻게 볼 것인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그 시험은 뭐 당연히 볼 거고요. 그다음에 중간고사, 그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이제 볼 건데, 중간고사도 한 30% 정도 반영을 할 거고, 기말고사도 한 요 정도. 그다음에 출석, 예, 출석을 좀 중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석 한 20% 정도 반영을 할게요. 우리가 수업이 이제 야간이다 보니까 좀 이제 가끔씩 이제 늦게 오시거나 혹은 또 출석을 못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서 출석을 한 번 빠지면 무조건 점수를 팍 깎는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또 직장도 다니시고 나름대로 다 하시는 일들도 있으시니까 바쁘실 겁니다. 그래서 뭐 한두 번 정도 빠졌다고 해가지고 막 그 점수를 많이 까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한 뭐 한두 번 정도야 뭐 상관없겠지만 뭐 세 번, 네 번, 다섯 번 뭐 이렇게 또 계속 빠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점수를 이제 좀씩 이제 반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출석을 좀 더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 걸로 할게요. 왜냐면은 다른 과목과 달리 우리가 직업 윤리잖아요. 예, 그래서 윤리적인 부분을 좀 배우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0%는 뭐 발표라든가 혹은 보고서인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발표를 하게 될지, 혹은 보고서를 걷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확실하게 딱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시간이 좀 여유가 있거나, 하게 된다면, 보고서 같은 거, 혹은 뭐 책을 읽거나, 뭐 간단하게 이제 발표를 하는, 뭐 그런 것들은, 시행을 한번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여유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성적을 산출을 하는 걸로 하고요. 성적 반영 비율은 뭐 대충 A나 A 뿔이 한 30% 정도? 예. 그 다음에 이제 B나 혹은 B 뿔을 합해서 한 40% 정도? 예. 그러니까 누적해서 한 70% 정도는 이제 A하고 B를 주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C, 예. C나 C 뿔이겠죠? 예, 30% 정도. 출석을 너무 안 하거나 뭐 성적 그 시험을 너무 못 보거나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뭐 D를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출석이 너무 안 좋으면 또 F가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냥 뭐 정상적으로 뭐 그렇게 열심히 안 하셔도 뭐 정상적으로 이제 학교에 오신다면 뭐 D나 F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윤리학과 윤리 문제 1장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윤리학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윤리라는 말을 이제 많이 쓰죠. 윤리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는 이제 윤리적인 인간이 되어야 한다. 뭐 혹은 뭐 당신은 비윤리적이다. 뭐 이렇게 뭐 말하기도 하고 혹은 뭐 기업가나 정치인들을 이야기할 때 이런 사람들은 뭐 윤리적이지 않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윤리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듯이 바로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리, 이치, 이법. 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게 같이 모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될 도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카톡방에서 이제 혼자서는 살 수 없으니 뭐 서로 이제 인간관계를 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커뮤니티도 이제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예의를 안 차리고 막 함부로 말을 한다거나 막 아나무인격으로 뭐 행동한다거나 뭐 남을 막 비방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안 되겠죠. 그러니 인간은 서로 이제 혼자서 살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모여 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될 도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에식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 어원을 찾아보면 이게 뭐 인간 생활의 풍습, 관습 뭐 이런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이제 모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이제 지켜야 할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윤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뭐 어떠한 성품이나 품성을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윤리적이다. 뭐, 그 사람은 참 윤리적이야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은 성품이 좀 괜찮은 사람이구나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 생활의 풍습, 관습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땐 어떠한 성품이나 품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 걸까, 이치에 맞는 걸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윤리를 배우는 뭐 이유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윤리를 배우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은 뭐 지켜야 할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갖다가 실천하고 행동하고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리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무엇이 옳을까를 생각하고 뭐 실천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많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 행동이 과연 옳은 것일까? 아니면은 좀 틀린 것인가?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갖다가 판단할 수 있는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것이 옳은 거구나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제 그것을 실천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윤리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실천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규범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규범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위적이다. 혹은 이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와 있듯이 뭐 도덕 규범이 된다. 뭐 윤리는 인간이 행하여야 할 올바른 길이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윤리란 규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규범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윤리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이제 규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가 이제 가치 판단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무엇이 옳고 혹은 무엇이 그르냐 뭐 이건데 그래서 이런 어떤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적인 가치 판단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상대적인 가치 판단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먼저 절대적인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도 혹은 어느 집단에 있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면 안 된다. 이거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 판단인 겁니다. 하지만 상대적인 가치 판단은 시대에 따라서 또 변할 수 있는 거죠. 뭐 옛날에는 왕에게 절대적으로 충성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뭐 지금 같은 사회에서는 뭐 반드시 뭐 왕에게 뭐 충성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가치 판단이 바뀐 겁니다. 어쨌든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실천 지향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천을 할 것을 지향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옳구나라고 판단을 했다면 그것을 이제 실천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초등학교 때 혹은 중고등학교 때 뭐 도덕 시간 혹은 국민윤리 시간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을 많이 배웠죠. 뭐 예를 들어서 분명히 이제 초등학교 도덕 시간 때 친구들을 괴롭히면 안 돼라고 이렇게 배웠다면 그대로 실천을 해야죠. 예.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친구들을 괴롭히는 그런 어떤 학생들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을 우리는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실천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위적인 성격. 예, 그래서 당위적인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 당연히 그렇다, 마땅히 그렇다,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즉 비윤리적인 행동이나 혹은 말을 하게 된다면 구속이 되거나 혹은 구속이 안 된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규범의 특징, 이게 네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리학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학은요, 첫 번째가 실천을 목표로 합니다. 뭐 아까 전에서 규범 이야기할 때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아까 전에 든 사례이긴 하지만 뭐 도덕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알고만 있지 말고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윤리학의 특성입니다. 실천할 것을 지향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위적 혹은 당위 학문이다. 이것도 아까 많이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네요. 그래서 당위적이다. 즉,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실천적 지혜를 제시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지혜를 제시해 준다라고 했는데 윤리학이 그래서 우리는 그뭐 공자라든가 혹은 맹자 혹은 뭐 소크라테스 혹은 뭐 칸트 뭐 이런 사람들로부터 많은 어떤 지혜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리고 뭐 우리가 칸트라든가 뭐 공자, 맹자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도 이제 앞으로 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라고 이야기했으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근거를 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게 바로 이제 윤리학이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윤리학의 특성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윤리학을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보면 이제 규범 윤리학이 있고요. 규범 윤리학. 그 다음에 뒤에 나오지만 이제 메타 윤리학이 있고 기술 윤리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크게 나눈다면 이제 규범 윤리학과 그 다음에 메타 윤리학, 기술 윤리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이제 강의 자료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규범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일단 우리가 아까도 배웠듯이 어떤 가치 판단을 해야죠. 예. 그래서 가치 판단을 해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갖다가 판단을 했다면 그것을 그대로 실천을 하라는 겁니다. 예.
뭐 이게 이제 규범 윤리학입니다. 어, 그러면 규범 윤리학이 아닌 메타 윤리학이나 기술 윤리학은 그러면 뭐냐? 뭐 뒤에서 이제 우리가 나오겠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뭐 실천을 해라 뭐 이런 이야기는 안 한다는 거죠. 메타 윤리학이나 기술 윤리학은. 하지만 규범 윤리학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했다면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라는 거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행동을 하고 만약에 틀린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행동을 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 규범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치 판단을 했다면 실천할 것, 그리고 당위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는 뭐 이런 게 바로 이제 규범 윤리학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규범 윤리학에 대한 정의를 간단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도덕적인 실천. 그렇죠. 예, 실천할 것을 갖다가 이제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도덕적인 실천을 해라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규범과 원리를 탐구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규범 윤리학의 어떤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규범 윤리학은 이론적인 면도 좀 중시를 하고 그 다음에 실천적인 부분도 중시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천을 위해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갖다가 한번 탐구하는 것 또한 규범 윤리학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이 규범 윤리학은 크게 보면 어떻게 또 나눌 수가 있느냐? 크게 보면 이제 이론 규범 윤리학하고 그다음에 실천 규범 윤리학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이제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론 규범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이제 규범 윤리학이 이론과 실천을 동시에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론 규범 윤리학은 당연히 이론에 좀 더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실천을 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닌데 이론과 실천 중에 이론을 좀 더 중시. 그 다음에 뭐 밑에 나오는 실천 규범 윤리학은 이론과 실천 중에 실천을 좀 더 중시하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론을 갖다가 뭐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금방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번에는 이제 메타 윤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메타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예, 뭐 메타라고 하는 거, 뭐 영어로 쓰면 이렇게 쓰겠죠. META. 어, 그래서 이제 메타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 나와 있듯이 뭐 상위에, 뭐 초월한, 뭐 그런 어떤 뜻이 된다라고 하는데 음, 물론 이제 이런 뜻이 맞는데, 요거 말고도 또, 이 메타라고 하는 것은 이제 about의 의미를 또 가진다고 합니다. about, 뭐뭇에 관하여.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메타 데이터라고 한다면, 어, 메타 데이터라고 한다면 이게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데이터에 관하여. 예. 그래서 데이터에 관한 데이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뭐 메타 무비라고 한다면 뭐 영화라는 것에 관한 영화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체에 대해서 연구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데이터 그 자체에 대한 거, 뭐 영화 그 자체에 대한 거. 그래서 어떤 학문 앞에 메타가 붙으면 메타 윤리학이다라고 한다면 윤리학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메타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윤리학 자체를 연구하는 윤리학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윤리학 자체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이 특징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가치 판단의 문제, 즉 뭐 우리가 아까 규범 윤리학에서 이야기했던 뭐가 옳은지, 뭐가 틀렸는지, 라고 하는 이런 가치 판단은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예, 그냥 윤리학 자체에 대해서 이제 탐구하는 그 윤리학이 바로
메타 윤리학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보시면 도덕과 규범에 대한 연구를 한다 해도 실제 생활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으니 윤리학은 이론적 지식 탐구를 본질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메타 윤리학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여기 뭐 이제 누군가가 이제 사진이 있었는데 이제 혹시 이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는 거다 보니까 사진 같은 거는 조금 좀 뺐습니다. 물론 우리가 수업 시간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우리끼리만 보는 거니까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거다 보니까는 사진 같은 걸 좀 빼고 웬만하면 이제 그 텍스트 위주로 텍스트를 설명하는 거 위주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윤리학을 한번 볼까요? 예, 기술 윤리학. 기술 윤리학, 이건 이제 사진이 있네요. 예, 이건 이제 워낙 유명한 사진이라서 뭐, 예. 그래서 라파엘로가 그린 이제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그런 사진인데요. 어,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고대 철학자들을 갖다 이게 다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요 두 분이죠. 예,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플라톤. 예, 그다음 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예, 그래서 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는 뭐 뒤에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기술 윤리학이 나왔으니까 기술 윤리학을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술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 보시다시피 어떤 지역에서 일어나는 예, 어떤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화적인 혹은 경험적인 사실이라고 본다. 도덕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 어떤 사회, 그럼으로 인해서 생겨난 어떤 문화, 그렇게 문화를 경험해서 나온 거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예를 들면 우리 조선 시대 때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죠. 예, 우리 조선 시대 때는 뭐 신랑 신부의 얼굴도 안 보고 뭐 결혼을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냥 대충 정해가지고 결혼시키고 신부는 신랑의 얼굴을 첫날 밤에서야 보게 되는. 지금 생각하게 되면 아니 당사자들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부모들이 마음대로 막 그렇게 막 결혼을 막 시켜? 이건 좀 너무 그렇다. 인권을 무시한 거다. 윤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 시대, 그 지역, 그 시대의 어떤 문화를 반영을 해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어, 조선시대 때는 이게 맞다 이런 얘기죠. 예, 조선시대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도덕적인 현상. 그때는 그게 맞는 거죠.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리는 거고. 어, 어쨌든 기술 윤리학은 여기 보시면 도덕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 사회, 문화 혹은 경험적인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잘 조사해가지고 잘 서술해 주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다라고 이렇게 서술을 해주는 거죠. 기술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이 옳다 그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는 뭐 그랬다라는 그런 어떤 서술하는 위주로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기술 윤리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윤리학의 어떤 그 분류를 갖다가 보고 있는데요. 음, 뭐 설명을 드린 내용이지만 어쨌든 이론이든 실천 규범 윤리학이든 규범 윤리학은 실천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타 윤리학이나 기술 윤리학은 뭐 실천 문제나 도덕적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심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잘 캐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알고 계시면 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뭐 규범 윤리학의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이론 규범 윤리학은 좀 더 이론에, 실천 규범 윤리학은 좀 더 실천적인 면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 둘이 서로 긴밀하게 관계를 가져서 이제 규범 윤리학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윤리적 탐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적 탐구 문제라고 하는 거는 뭐냐? 우리가 이제 가치 판단을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치 판단. 예,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그래서 이렇게 가치 판단을 하고 난 후에는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면 그것을 그대로 이제 실천을 하는 거죠. 어,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탐구하는 어떤 과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죠. 예.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탐구를 위한 어떤 사고 유형인데요. 탐구를 위해서는 어떠한 사고를 가져야 되느냐? 바로 이런 어떤 그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합리적인 사고, 논리적이고 비판적이고 배려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합리적, 논리적, 배려적 사고 그러면 다 수긍이 가는데 비판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느냐? 예, 비판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판적이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그럴까? 좀 더 이제 안 좋은 의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 예를 한번 뭐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선생님이 있는데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음, 학생을 때렸습니다. 근데 저 다른 부분 때 학생이 또 선생을 때렸다. 그러면 뭐 우리가 딱 봤을 때 뭐 선생이 학생을 때릴 수도 있겠지 뭐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학생이 선생을 때린다 이건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뭐 어쨌든 이게 서로 이렇게 다른 어떤 사례이긴 하지만 이런 어떤 사례를 갖다가 접했을 때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합리적 판단. 학생이 왜 선생을 때렸을까? 단순히 그 장면만 보고 학생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기보다는 합리적인 판단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배려적인 사고도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배려적인 사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학생이 선생을 때렸다고 하지만 학생을 좀 배려해서 학생을 무조건 나쁘다고 하지 말고 왜 때렸을까라는 어떤 학생을 배려하는 뭐 그런 어떤 사고도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비판적인 사고. 그래서 이런 어떤 사례가 나왔을 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갖다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좀 비판할 거는 좀 비판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예. 이 비판이라고 하면 따져보면 합리적인 의견 제시인 겁니다. 내가 봤을 때 학생이 선생을 때린 걸 보니까 선생이 학생에게 뭔가 무시를 하고 뭐 한 부분 좀 있었다. 라고 이렇게 객관적인 시각에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게 이제 비판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단순히 학생이 선생을 때렸으니까 학생 보고 없는 사실까지도 막 부풀려 가지고 평소의 행동이 뭐 저러니까 뭐 선생을 때렸다 이렇게 막 비난하면 그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윤리적인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바로 여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비판적이고, 그 다음에 배려적인 사고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윤리적인 어떤 문제를 갖다 탐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과정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이제 윤리적인 상황을 좀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윤리적인 상황은 대개 보면 이제 딜레마 상황인 거죠. 음, 가만히 있는 사람을 때렸다. 이건 당연히 딜레마가 아니고 이건 당연히 잘못한 거지만 어,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좀 이쪽이 잘못했을 수도 있고 혹은 저쪽이 잘못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 예를 들어서 보복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왜 보복 운전을 하게 되었을까? 혹시 상대방이 뭐 먼저 뭐 칼치기를 하거나 뭐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좀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복 운전을 했, 했으니까 왜 하게 되었는지 뭐 CCTV를 확보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자료 수집을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자료 수집을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갖다가 근거를 갖다가 이제 좀 만들어야 되겠죠. 예, 그런 다음에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고 그런 다음에 반성할 거는 좀 반성하고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게 바로 이제 윤리적 탐구의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뭐 간단하게 대충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를 갖다가 좀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윤리적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비판적이고 배려적인 사고를 갖고 그 다음에 그 윤리적인 사항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판단을 하되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를 잘 수집을 해가지고 근거를 갖다가 잘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반성할 게 있으면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윤리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예, 예, 여러분 예, 수고하셨습니다.